작년에 제가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죽음의 문제를 좀 더 생각하게 하긴 되더라고요. 자녀들한테 무엇을 물려줄 건가. 혹시 그 유언장을 남기지 않아서 예. 좀 문제가 됐던 케이스도 있을까요? 그런 거 많죠. 너무 이제 많은가? 일단은 남자분이 사업하다가 좀 어려워졌어요. 네. 그리고 전처하고 뭐가 생겼는지 집을 나왔어요. 그러다가 새 아내를 만난 거야. 그리고 여자분은 그 때밀이라고 그러죠. 목욕탕에서 때밀이 네. 하시는 분이. 세신사. 세신사. 네. 근데 이분이 되게 부지런하셨던 것 같아요. 그 근면성실하고. 네네네네. 근데 글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재산을, 남자는 사실은 이제 한량이고 돈은 여자가 다 벌었는데 그 집 등기나 이런 거 글도 모르고 하니까 다 남자 명의로 남자 해놨고. 앞으로 했죠. 두 분 사이 좋았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왜냐면 저기 이혼 안 하고 왔거든. 그 원 부인하고 집을 나왔지 이혼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새 장가를 가려고 또 한 거예요? 새 장가가 아니라 그냥 사실혼이지. 여기 이혼 안 했으니까 중혼이니까. 네네네. 근데 저쪽은 사실은 가족관계가 깨졌고 네. 이쪽은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은 뭐 그 아들 딸도 있었는데 연락 전혀 없었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등산 갔다가 심장마비사로 죽었어요. 근데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큰 건물은 아니고 그래도 좀 그래도 서울에 뭐 건물이라도 있으면 이게 벌써 제가 소송할 때가 10년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유언도 안 해놨잖아요. 네. 사실혼 상속권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호가 안 그 되니까. 아들 그 원래 자녀들하고 엄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여자분을 맡아서 논리 구조를 이 사람이 기여한 거다 뭐 오만 가지 했는데 결론가론적으로는 졌죠. 왜냐면 사실혼은 아니 기여했어도 그게 증여한 걸 수도 있고 증거도 없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난감해요. 그 가족 중에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니면 뭐 미국에 관계 나빠서 미국 가서 혼자 산다든지. 근데 이런 분이 죽으면 그 사람분 상속분이 중간에 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난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요게 거의 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제 그게 재산이 그 맞는 말씀인데 경계가 어떤 분들이냐면 집 한 채 있는 분들. 근데 이제 서울에 집 한 채 뭐 5억, 10억, 20억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는. 집 하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아니 뭐 그냥 집 하나인데 법적 상속분대로 나눠 가지면 되지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둘이야. 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는 없었다고 쳐요. 그러면 자녀가 둘이야. 네. 결혼한 자녀들 둘 있다고 쳐요. 네. 그러면 그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뭐 상속 없어도 뭐 집 2분의 1씩 나눠 가지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집 팔아서 나누면 되지 뭐. 그렇죠. 이렇게? 아니면 안 팔면 집 등기 그냥 나눠 가지면 되지 않아요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왜 분쟁이 생기는지 아세요? 왜요? 두 사람 다 맞는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큰 아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네. 이 분이 그리고 여동생. 여동생은 이제 출가해서 나갔어요. 그 사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쪽에 애들 어릴 때 이 부모님이 그 집에 같이 산 거예요. 애들을 또 봐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어떤 주장이 있냐면요. 요건 이제 공증할 때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소송할 때 얘기해요. 그럼 어떤 얘기가 되냐면 같이 산 사람은 내가 부모님을 봉양하고 모시고 살았으니 기여분을 그걸 기여분이라고 그래요. 더 받아야 된다. 기여분을 다 받아야 된다. 네네네. 1대1이 아니라 나는 더 받아야 된다 주장이에요. 그러면 저 집 나간 형제는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똑같은 형제인데. 아니지, 더 적극적이지. 뭐냐면 왜요? 아니 오빠 우리는 엄마랑 같이 안 살아서 나 보모 드리고 직장 생활하는데 힘들었어. 오빠네는 엄마 아빠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았잖아. 도움 받았잖아. 애 보모 안 들었잖아. 무슨 소리야. 어떻게 1대1이야. 날 더 줘야지. 부모가 실제로 보면 봉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봐주는 우리 그 손주가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 양쪽의 얘기가 자기 입장의 얘기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채 있어도. 근데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형제는 얼굴 안 보는 거예요. 등 돌리게 되죠. 그리고 사촌끼리도 안 봐요. 근데 이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 사이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법정까지 가게 되면은 실제 기여를 어떻게 했는지를 막 법원이 판단을 내려줘요? 그쵸. 근데 그게 만만치 않죠. 왜냐면 이게 회사도 아니고 증거가. 그쵸. 그러면 결국 감정만 상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입장에서 이거 알면 영혼이 있다면 그 재산 날 같이 모일 일도 없고, 그죠? 근데 이제 부모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기준을 남겨놨으면 아주 나쁜 자녀 아니냐는 그걸 건드리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 되면
아주 착하거나 아주 나쁜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네.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네. 근데 일반적인 분쟁이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증이 뭐 저희는 사전 분쟁 예방 기능이 있다. 이게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또 살아있을 때는 내 자식들이 다 우애가 좋고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좋죠, 실제로. 네. 근데 도장 찍을 때 이게 달라지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65세 넘고 자녀가 둘 이상이고 자녀들이 이제 결혼 연령이거나 결혼했거나 이러면 한 1억 이하는 모르겠죠. 5억, 10억 넘으면 다 하는 게. 예. 근데 사실 요게 재벌들 사이에서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러겠죠. 롯데그룹을 출입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가 형제간의 싸움 붙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 그리고 신동빈 한국 롯데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 회장의 어떤 의중이나 유언 가지고 엄청 싸웠잖아요. 근데 신격호 당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전 총괄 회장님이 93세인가? 94세가 되도록 유언장을 공증을 안 해놓은 거예요. 본인이 원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야, 재벌들도 이게 미리 준비가 있겠죠. 안 되나 더 싶기도 하고. 근데 거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보통 이제 유언은 사람이 죽었을 때 얘기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 내자는 어떻게 할 건지. 유언하고 조금 다른 건데 죽기 전의 문제도 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냐면 뭐 재벌들은 당연히 해당되고 뭐 좀 사업체가 있어서 규모가 있거나 뭔가 관리이익이 컸을 때 관리이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롯데의 경우에 신격호 회장 돌아가시기 전에 회사 운영을 누가 하느냐 이런 건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런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건희 회장 그 병상에 있을 때 제가 그분이 후견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후견인 지정했다는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상상이에요. 이게 좀 사실과 다릅니다. 그냥 가능성이니까. 그 이건희 회장이 꽤 오랫동안 누워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주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총이 유효할까요? 왜냐면, 그러니까 요건 제가 거기까지 확인 안 해봤는데 만약에 후견인이 지정돼 있거나 이러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거 기사란 거 못 본 것 같아요.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삼성의 악의적인 주주라면 이건희 회장의 의결권을 행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재용이나 이런 분들이 했을 거로 보여요. 그죠? 대리해서. 그런데 대리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안 된다. 아니 의사 판단 능력이 없잖아. 판단 능력이 있다고 그쪽에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 전 국민이 병원에 입원한 걸 아는데 아니, 판사도 알고 했어도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그거는 있어요. 이제 누가 문제 삼으면 이제 재판하고 병원의 기록 다 꺼내 보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상대방이면 판단 능력 없는데 주총 무효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입원해 있던 병원의 자료 싹 찾고 심지어는 뭐 밤 다 찾겠죠. 뭐 변호사가 그렇게 또 뭐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다 찾으면 그럼 뭐 기사가 계속 났던 건데요, 뭐. 그러면 그 주총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돕는 제도가 후견이라는 게 있어요. 후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 판단 능력이 없어질 때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재판회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신격호 회장 사례죠. 그런데 이거를 미리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후견 계약이라 그래요. 본인이 지정을 해놓는 계약을 하는 거지. 나는 내가 뭐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 큰 아들이 내 대신 일을 봐줘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그 후견인이 재산 분배까지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산 분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재산 처분할 수는 없으니까. 후견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사람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재산을 처분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경우에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주주 같은 경우에 주주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결정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결정할 때 이제 후견 계약이라는 걸 해요. 근데 그것도 후견 계약은 반드시 공증으로 하게 돼 있어요. 안정성이나 정확성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은 거의 이건 뭐 필요 없고요. 그 재산이 좀 있거나 좀 규모 있는 데들은 사실은 한 65세쯤 넘는 분들은 가급적 사실은 비용이 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맥시멈이 얼마? 300. 그렇죠. 1000억, 좋아요도 300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죠. 뭐 수백억, 뭐 수천억 있으신 분들은
근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 왜 안 하나 생각해 봤는데요. 예. 후견 제도가 후견 계약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후견 계약은, 하면 후견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후견, 작년에, 몇 달 전에 후견 등기해서 저희 의뢰인이 네. 이게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후견 등기를 할 줄 아는 법무사나 변호사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의뢰인이 직접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오라고. 네. 그 후견된 번호를 보니까 제가 대한민국 후견 계약이 한 반쯤 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사무실들도 후견 계약을 잘 모르니까 별로 돈 안 돼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돈이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해요. 300만 원짜리가 되기도 하고 한 5, 6만 원짜리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좀 긴데. 예.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나라 문화가 내 죽음 이후의 거를 미리 대비한다 그러면 왠지 재수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반감이라 해야 될까? 조금 있잖아요. 근데 왜 수의를 준비해두면 오래 산다. 영정사진 찍어 놓으면 오래 산다. 제가 이제 그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후견 계약을 하면, 유언을 하면 오래 산다. 괜찮네. 우리 사무실에 마켓 저거로 하라. 수의랑 영정사진이랑 세트로 파세요. 세트로. 저희는 영리 활동을 못하니까, 네. 동업으로 하시죠.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케팅 하겠습니다. 그래서 Y스트릿에서 유언을 남기고, 저희가 유언을 찍어드립니다. 이 서비스하고. 수의는 Y스트릿에서. 네. 그거 괜찮네. 저희는 못하거든요. 왜냐면 영리활동 금지. 영리활동 금지예요? 이제 공증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네네. 효령 같은데요. 법무법인 많이 들어봤죠. 네네. 공증인과 법무법인. 네네네. 이런 데가 있고, 저처럼 공증만 하는 임명공증인. 네. 저희는 소송도 못해요. 공증만 해요. 다른 거 영리활동하면 징계받아요. 그러니까 그 법무부의 업무를 대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인가공증인도 법무부 업무 대리인데 거긴 또 송무업무를 할 수는 있어요. 복잡하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기사 나는 소송 몇 개 했는데 네네네. 다 재소송으로 했잖아요. 미세먼지 소송 이런 거. 그러면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어떤 거요? 유언을 남겨놨어요. 예. 공증까지 받았어. 예. 근데 어떤 내가 자식한테 뭐 한 절반 이상을 주겠다 해놨는데 저 자식이 말이 좀 그런데 저 자식이 나중에 말을 안 들어. 있죠. 이제 받았다고 생각하면 종종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 이만큼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막 만만디야. 그래서 안 되겠네. 그 유언을 철회하고 막 이런 것도 됩니까? 되죠. 심지어는 그 재산 팔아도 돼요. 뭘 팔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주기로 했는데 내가 죽기 전까지 내 재산이잖아요. 네네네. 내가 유언은 죽은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철회도 자유롭고, 근데 철회가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왜요? 이분이 치매가 걸렸네. 그러면 그러니까 금치산자가 되어서 철회하는 거는 그럼 안 받아들여 주겠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내 치매 초기 정도는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스로 판단할 능력. 그러니까 우리 치매 초기면 가끔 뭔지 모르지만 또 판단 능력 있잖아요. 깜빡깜빡하지만 그쵸? 판단 능력은 있는. 그러면 유언 공증하러 왔을 때 좀 보고 판단 능력 있으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증 치매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하면 옆에서 부추겨서 한 거지 그분 진짜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아니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어요. 유언으로 재산 받으신 분들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게. 만만히 하면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든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롯데그룹 출입할 때 고인이 되신 신격구 회장님 거의 한 94세 됐는데 아들들이 서로가 그쵸. 본인이 있는 호텔로 아버지를 막 끌고 가려고 하고 얼마나. 이게 거의 납치한 것처럼 반대편에서 공격하고 아버지 못 데려가게 하려고 막 경호원들 세워놓고 근데 아버지는 표정이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죠. 없죠, 이때는. 판단력을 이제 다 잃으셔가지고서 그 되게 보면서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후견 계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후견 계약이 거의 안 이루어져. 제가 대한민국에 반쯤 했다니까요. 몇 건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는 데가 없어서 찾아 저희 사무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지금 공증사무실에서도 아직 일반화가 안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은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유언도 필요한데 후견 계약은 그렇지는 않은데 좀 규모가 있거나 이런 사업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후견 계약을 좀 해놓으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 한 채가 있는 분들이라도 이제 유언이라도 후견 계약은 굳이 그렇죠. 후견 필요 없죠. 유언이라도 좀. 혹시 변호사님은 나중에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세요? 저는
그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정작 본인은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한 70대만 해도 건강하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70이 됐는데 내가 무슨 벌써 유언장이야. 네. 아마 대부분 그러실걸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있어요. 자녀들한테 무엇을 물려줄 건가? 네. 재산을 얼만큼 물려줄 것인가? 이 고민은 이제 이건 거 하면 많이 생각하죠. 이게 저는 이거 하다가 제가 책을 하나 냈어요. 물론 뭐 이렇게 판매하거나 이런 책은 아니어서. 네네네. 근데 이제 뭐냐면 제가 제가 이제 사무실이 도곡동이잖아요. 네. 부자들 많잖아요. 그죠? 그 유언하다가 부자가 왜 3대 안 가는지를 알게 됐어요. 부자가 3대를 못 가는 이유? 물론 이제 가는 집도 있지만 우리 그 흔한 얘기를 있잖아요. 부자가 3대 못 간다. 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이 고생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내 자식들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데 우리가 몸에 근육을 만들려고 그러면 운동하다 끝에 힘든 자극을 줘야 돼요. 그죠? 머리가 똑똑해지려면 공부를 좀 신경 써서 해야 돼요. 그죠? 관계 근육이나 고난, 이렇게 세상 사는 지혜는 고난을 좀 이겨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도 이런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그 얼마나 열심히 해서 했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들 보니까 애들이 약간 탱자탱자해요. 그래서 이 같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하고 이런 걸 공유해야겠다 해서 일단은 어떤 그런 정신을 남겨주는 건 중요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유언해 보면 돈은 많은데 저거 감당 안 되고 언제든지 사기당했을 거라는 케이스 많아요. 제가 작정하면 사기칠 수 있는데 많아요. 안 할 뿐이지. 빈틈이. 많아요. 왜냐면 고난을 안 겪었잖아. 고생을 안 해봤고. 그 다음에 1,000억 있으면 빚이 1,000억 되는 거 아세요? 100억 있으면 돈이 없으면 돈을 안 빌려줘요. 그죠? 네네네네. 100억 있으면 100억 빌려줘요. 1,000억 있으면 1,000억 빌려줘요. 그러면 근데 관리 능력이 없으면 망하는 거 금방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식들한테 약간의 살 거를 남길 생각이지만 그 생각 남길 생각이 현재는 없다 보니까 근데 근데 한번 고민해 봐야겠네. 그죠? 맞아요. 제가 이게 풀어서 좀 떨어지는데 오늘 하나 배웠네요. 아니 근데 이게 딱 들으면서 돈을 남겨주는 것도 좋지만 유산은 꼭 유물이 아니어도 되겠다. 정신을 남겨라. 왜 이게 중요하죠. 유럽이나 이런 데도 보면 각 가문의 레거시를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도 책 안에 뭐 있잖아요. 경주채 씨. 휘장 같은 걸 남기기도 하고 글을 남겨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걸 남겨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다 유물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좀 반성을 하고 그래서 재벌도 그렇고 약간 왜 재벌들도 3세들이 사고 많이 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두 번째 때는 아버지 고생을 같이 봤거든. 그리고 같이 거들었거든. 근데 3세는 그걸 모르는 거야.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고생하셨던 걸 잘 모르니까 재벌 3세가 사고를 제일 많이 치죠. 근데 이제 그 가족의 전통으로 교육이 좀 된 집은 더 잘 되는 거지. 그 기반이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아닌 집들은 이제 딱 그만큼 빚을 지는 거죠.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 잘 된 곳은 또 재벌들도 사실은 좀 다르고 오늘 마무리가 훈훈해서 다행입니다. 오늘 이거 뭐 가지고 돈 가지고 형제들 싸우는 얘기 저희 집안 파탄난 얘기 이런 거 하다가 마지막에 대국민 개명운동으로 그래도 죽음 이후도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좋은 정신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작년에 제가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좀 죽음의 문제를 좀 더 생각하게 하긴 되더라고요. 근데 가진 게 별로 나눠줄 게 없다. 그러니까 유언까지는 우리 아내만 믿고. 지금은 완쾌되신 거예요? 네, 일단은. 다행이네요. 이게 이제 완쾌라는 게 암은 항상 재발 가능성이 좀 있어서요. 네. 특히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뭔가 투자라든지 자산 증식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식을 많이 충전하는 것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되게 이제 좋은 내용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공증 전문 변호사 안경재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